사실 북한의 후계 문제 모든 게 안개 속이에요. 그럼 지금 나오는 저 아이가 김주애냐? 그것도 사실은 너 100% 확신해 하고 묻는다면 그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북한이 한 번도 저 12살짜리 여자아이를 김주애라고 공식화해서 부른 적이 없어요. 존경하는 따님, 존경하는 자제분, 가장 사랑하는 따님 이렇게만 표현을 했어요. 이설주, 김주애 엄마, 부인 이설주 동지 분명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애는 따로 있고 이 애는 최근 북한 관영 매체를 보면 김정은이 계단을 올라가는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 건설장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새로 구축함을 진수해가지고 그 배에 올라갈 때도 계단을 이렇게 성큼성큼 올라가고 뒤에 이제 주애가 박수를 치면서 따라가는 이런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단을 올라간다. 김정은이 건강 안 좋다고 그랬는데 계단을 저렇게 성큼성큼 올라갈 정도면 건강이 많이 좋은 거 아니야? 뭐 너무 그동안에 좀 부풀려 얘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김정은이 집권해서 30대 초반일 때 체중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무릎에 무리가 간 것 같아요. 뭐 수술을 했다 이래서 지팡이를 짚고 나왔죠. 저거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고 지금 체중이 한 140kg 정도 되거든요. 국정원 얘기는 30대 초반부터 당뇨라든가 심장병을 알아왔대요. 그리고 지금은 41살이지만 건강에서 여러 가지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치료를 위해 가지고 해외에서 약물이라든가 이런 걸 들여가는 징후도 우리 국정원은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군사 쿠데타라든가 또 주민들에 대한 의한 봉기, 또 외부 세력에 의한 어떤 체제 전복 이런 가능성보다는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저는 더 북한 체제로서는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 모두 그렇게 북한 체제가 최고 지도자 수령 이렇게 떠받들면서 모든 의료라든가 경호라든가 이런 노력을 기울였지만 두 사람 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어요. 손도 써보지 못하고 뭐 어떤 응급조치를 하거나 이러지 못한 상황,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김정은으로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불길한 예감, 자기 건강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도 이제 그 계단을 올라가는 이런 영상을 보면서 저게 오히려 본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저런 것들을 보여줘가지고 건강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한 어떤 신호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만 김정은이 아직은 40대 초반의 나이,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좀 이제 치료를 받아온 점, 이런 점 때문에 아직은 건강 문제가 안 좋지만 당장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 이런 상황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물론 김정은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주애를 후계자로 지금 서두르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본인의 건강 문제도 하나의 그 고려 요소였을 수 있겠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사망 때 한국 사회에서 이제 큰 어떤 동요가 있었죠. 특히 김일성 사망 때는 이제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수령 독재가 무너지고 드디어 이제 통일의 기회, 남북 간의 어떤 교류의 기회가 오겠구나 이렇게 했지만 북한은 사실 정교한 후계 체제를 김정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김정일 때도 우리가 받는 어떤 충격은 김일성 때보다는 덜했지만 결국은 김정은으로의 어떤 3대 세습 체제, 참 믿을 수는 없지만 이어져서 지금 이제 한 15년 정도 현실적으로 지금 김정은이 북한을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김정은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유고 사태에 빠지거나 어떤 병고가 생긴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어떤 시나리오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부, 한미 정부가 갖고 있던 한반도의 어떤 시나리오는 북한 체제에 어떤 변고가 생겼을 경우에 한미 연합 전력이 북한으로 진주해서 북한의 군정 형태인 자유화 행정본부라는 조직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제가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충무계획에 따르면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을 자유와 행정본부의 본부장으로 해서 북한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통치를 하고 북한의 뭐 잔존 세력이라든가 무기를 회수한다든가 특히 이제 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것들을 한미 연합 전력이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그런 시나리오 중에서 중국의 변수가 있었죠. 중국이 예를 들어서 북한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관할권 이런 것들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북한 내부의 혼란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북한의 친중 세력 아니면 김씨 일가 측의 그 요청에 의해 가지고 북한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서 뭐 들어왔다 이렇게 육로 혹은 해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북한 지역에 주둔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한미 연합전력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유사시에 미중 간에 또 한중 간에 어떤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다양한 대비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6월에 북러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북러 신조약이 맺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중국도 문제인데 러시아가 이제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명분이 너무 뚜렷해진 거죠. 북러 그 조약에 보면은 양측이 어떤 전쟁 상황이라든가 유고 상황이 생길 경우에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명문화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가지고 어떤 군사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북한이 전투병력까지 보내가지고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고 상황이 생기거나 북한 내부에 어떤 변고가 생겼을 경우에 굳이 김정은이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푸틴이 야, 북러 간에 조약이 있어서 그 조약에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돕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해군 함정에 병력을 태워서 보내거나 아니면 북러 간에 육로 러시아 핫산에서부터 이제 북한으로 들어오는 함경북도 쪽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있죠. 그쪽을 통해서 철도 도로를 통해 가지고 병력을 투입해서 북한 지역에 주둔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변수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유고설, 사망설이 이제 최근에 증권 찌라시라든가 이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김정은 신변에 유고가 생겼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 한국 언론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CNN의 속보가 뜰 거고요. 그 다음에 로이터니 이런 통신사들이 긴급 타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백악관이라든가 이런 데 브리핑에서 당연히 첫 번째 질문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증권 찌라시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뭐 메신저 이런 걸로 날라온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북한 김정은 체포설, 뭐 유고설, 사망설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심지어 뭐 2, 3년 전에 돌았던 것들이 똑같이 오고 보면은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이렇게 맞지가 않고 뭐 행설수설 하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원산에 뭐 갔는데 거기서 피격을 당해서 평양으로 후송 중인데 뭐 복잡해요.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 어떤 병고가 생긴다 이런 상황은 세계적인 톱 뉴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외신, 공신력 있는 외신이라든가 국내 매체들도 레거시 미디어들, 뭐 공중파 방송이라든가 또 유력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부분은 이거는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망설이나 유고설이 퍼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쫓아가면은 그거는 북한 체제의 폐쇄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설, 유고설의 또 다른 한 측면은 뭐 심심풀이로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어떻게 보면 그 한반도 주변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북한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돌려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동정이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실시간 체크를 하지만 며칠 동안 안 나온다거나 어디에 좀 잠적을 한 것 같은데 잘 파악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 김정은 사망설을 좀 정교하게 흘려서 그 북한의 반응이라든가 각국의 반응을 봐서 테스트를 합니다. 북한이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김정은 사망설, 유고설 뭐 보름 동안 안 나와서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하루 이틀 만에 김정은의 동정이 관영 매체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동정은 공개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특정한 날짜에 공개적인 행사에 나오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행사. 그런데 나오는 거는 많은 주민들이 보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당 간부들과 김정은이 어디 군사시설을 갔다든가 군부대 훈련을 참관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그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조절이 가능합니다. 탈북한 고위 인사들이나 북한 군에 복무했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둘러봐도 실제로 김정은이 온 거는 한 달 전에 왔다 갔는데 북한 매체에 보도가 나오는 거는 그 한 달 시점이 지나서 마치 어제 어디 간 것처럼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북한이 김정은의 어떤 동정에 쏠린 국제사회의 시선 이런 것들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랬기 때문에 김정은의 동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설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쉽게 휘둘르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신의 딸인 주애를 한 70% 80%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딸 바보 아빠가 데리고 나와서 자랑하려고 데리고 나오는 거?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할 필요가 없겠죠. 주민들의 어떤 반발, 저런 꼬맹이를 데리고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까지도 북한이 여론을 이렇게 좀 수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김주애를 막 후계자로 이렇게 띄우는 공식 열병식 같은데 막 중앙에 내세우고 김정은 옆에 세워서 정말 와, 저건 뭐 100% 후계자네. 그렇지 않고선 저럴 수 없어. 이렇게 만들다가도 어떤 때는 또 김주애를 데리고 왔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사진으로만 슬쩍 공개하지 이런 방구 얘기가 없거든요. 정교하게 타이밍이라든가 빈도 또 거기에 대한 공개 비공개 여부까지 치밀하게 생각을 해가면서 김주애를 점차 후계자로 이래 자리 잡게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다면 계속 김주애를 1순위 후계자로 해서 가는 이런 스텝을 밟아 나갈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김주애 외에 다른 형제들, 특히 뭐 아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 이거 사실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뭐 재벌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중견 기업만 봐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지분 이거를 자녀들한테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거기서 뭐 분쟁도 일어나고 이러지만 결국에 누구를 그 가업의 후계자로 할 거냐 하는 거는 마지막 순간에 그 회장님의 마음에 달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정교하게 뭐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도 실제로 보면 뜻밖의 사람한테 그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주 중요한 사업을 막내한테 맡기고 또 장남한테는 뭐 부차적인 걸 맡겨서 이렇게 좀 저게 왜 저렇게 됐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스코어는 김주애가 1순위 후계자 7, 80% 이상의 확률로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조금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의 후계 문제를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모든 게 안개 속이에요. 그럼 지금 나오는 저 아이가 김주애냐? 그것도 사실은 저한테 너 100% 확신해? 하고 묻는다면 그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북한이 한 번도 지금 나오는 저 12살짜리 여자아이를 김주애라고 공식화해서 부른 적이 없어요. 존경하는 따님, 뭐 존경하는 자제분, 가장 사랑하는 따님 이렇게만 표현을 했어요. 이설주, 김주애 엄마, 부인 이설주 동지 분명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애는 설마 김정은의 딸이 아니지는 않겠죠. 딸이겠죠. 그렇지만 얘는 주애는 따로 있고 얘는 주의 동생인 뭐 주순이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과거에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에 우리 국정원뿐만 아니라 미국의 CIA도 김정운 구루 문자 수는 운으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특이한 영문 표현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도 김정은은 김정은의 은의 그 영어 스펠링이 UN으로 씁니다. 그렇게 쓰시는 분들 많이 있죠. 우리로 말하면 뭐 은이면 EUN 아니에요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마 여권 정보, 스위스 유학 때 다니던 그 여권 정보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김정운으로 오랫동안 불러온 것 같아요. 그만큼 북한의
권력의 핵심, 뭐 우리가 로얄 패밀리라고 부르는 그 부분은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은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범위 내에서 깔고 말씀드리는 거다. 이런 부분은 좀 짚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당분간은 아마도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도 얻고, 그 다음에 북러 친선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체제를 좀 보장받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저는 한미 동맹에서 좀 벤치마킹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북중 관계를 뭐 혈맹, 상가물이 있다는 인방, 그 다음에 과거의 모택동과 김일성 시절부터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친선 관계, 이렇게 이제 그거를 거의 신주단지처럼 모셔왔는데,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푸틴과는 조금 달랐죠. 사실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가 김정은의 ICBM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는 조금 못마땅해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 부분 동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책임 있는 유관국, 중국을 지칭한 거죠. 유관국이 미국 등 국제사회에 휘둘려 가지고 자기네들을 해코지하는, 북한을 해코지하는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뭐 속으로 정말 괘씸한 생각이 들었겠죠. 북중 간의 경제관계라든가 정치관계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거기에 의존해 왔지만, 김정은으로서는 야, 한미동맹 보니까 저거 정말 견고한데 우리도 뭐 없을까? 이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가가지고 푸틴의 바짓가랭이를 잡고 지금 북러 밀착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러시아의 파병을 통해서 또 북러 간의 밀착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이 노선을 유지해 갈 거고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하고의談判 다시 한번 시도를 할 텐데요. 지금 문제는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한 이후에 너무 정신이 없죠.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관세 전쟁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푸틴이 이제 내부적으로까지 국내 정정까지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 푸틴도 푸틴이지만 트럼프하고도 곧 만나야 되는데, 야, 이거 내 순서는 언제 오는 거지? 했는데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트럼프가 G7 회의를 중단하고 가야 될 정도로 지금 거기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야, 북러 다음은 트럼프, 북미를 준비해야 되는데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4년 임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이제 연임이 불가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이 아마 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북러, 북미 이 와중에 북중 관계를 계속 이렇게 놔두기만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러, 그러니까 트럼프를 만나기 위한 과정 이런 데서는 푸틴과도 조율을 하겠지만은 특히 시진핑하고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사실 푸틴하고 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약간 트럼프가 좀 빈정이 상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브로맨스가 좋은 편이죠. 근데 시진핑하고 트럼프는 여러 가지 미중 패권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김정은이 북미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중국과 삐걱거린다든가, 아니면 북중 관계 쪽으로 너무 또 치중을 하다가 트럼프가 좀 심기가 불편해지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낭패일 수 있거든요. 그 중간에서 김정은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아마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 수년간 북한의 환율은 1달러당 한 8,000원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정 환율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게 매겨져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환율은 달러당 한 8,000원 됐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쌀이 보통 한 1kg에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되니까 1달러 정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평균 월급이 북한 돈 3,000원입니다. 정말 이게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 25,000원, 28,000원까지 급격히 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 특히 이제 엘리트 간부들, 또 군부의 뭐 뇌물을 챙겨서 이렇게 좀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 시장의 쩐주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서는 이제 돈주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달러를 사모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원화 가치가 정말 이제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신뢰를 떨어지는 이런 단계이고, 달러 또 위안화의 힘이 이제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러시아와의 관계 밀착, 북러 밀착으로 인해서 사실 어느 정도 뒷구멍으로 좀 숨통이 트여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북러 밀착에도 불구하고 지금 쉽게 말하면 그 러시아로부터 어떤 물자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필품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북한 경제의 전반적인 온기를 불어넣고 있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경제에서 상당히 러시아의 밀착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미는 보이지 않고, 또 엘리트를 주축으로 한 주민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달러 환율 그리고 식량 가격이 뛰고 있다. 북한은 다른 건 몰라도 쌀값하고 이 외화 시세, 달러 시세는 최대한 낮추려고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보이거든요. 결국 이제 이 부분은 러시아와의 북한의 경제 관계라는 게 과거 북중 경제 관계라든가 북중 간의 어떤 교류, 밀무역을 포함해서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진핑 체제의 중국 지도부는 지금 엄청나게 김정은에게 배신감도 느낄 수 있고, 이 고얀 녀석 봐라 하는 어떤 그런 괘씸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회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러 밀착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 또 러시아 파병에 대한 질문, 그리고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서 묻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대개 그거는 양국 간의 관계다 라든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중국과의 관계 유지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푸틴 쪽에 붙는 게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도 유리할 거다, 이런 판단을 해서 포탄을 제공하고 또 병력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더 가속화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제 지난주에도 그 푸틴의 특사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6월 17일인가 그랬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북러가 아주 놀라운 발표를 하죠. 그동안에 한 14,000명 정도의 병력, 전투병을 투입했던 거 외에 1,000명의 공병 병력, 그리고 한 5,000명 정도의 또 건설 인력, 이렇게 보내기로 했거든요. 이 건설 인력 5,000명도 민간 인력이 아니라 북한의 말하자면 군인 건설대라고 있습니다. 우리 공병부대와는 또 다른, 사실은 북한이 뭐 129만 명의 병력을 자랑한다 이러지만 상당 부분은 건설, 뭐 심지어 영농 작업을 하거나 뭐 김정은이 지시한 아파트 또 다리 놓고 이러는 건설 인력이거든요. 돌격대랑 유사합니다. 이렇게 투입을 한다는 거는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푸틴의 품에 안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좀 남는 장사가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력 투입에 대한 막대한 어떤 대가, 무기 제공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이제 쿠르스크 지역이라든가 이런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해서 파괴됐던 러시아 영내의 지역을 복구하는 이런 작업에 북한 건설 인력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민간 인력을 투입하게 될 경우에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북러 간에 그렇게 합의를 한 것 같은데요. 이걸 통해서도 북한은 아마 많은
돈을 걷어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최근에 이제 러시아 농업부의 농업수출센터에서 그 북러 간의 교역량 이런 것들을 좀 통계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1200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해 갔어요. 근데 이 양이 작년 1년 동안 수입했던 양의 1.7배예요. 벌써 1월부터 5월까지. 그러면 뭐 돼지고기 좀 막 사가는 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북한은 뭐 브라질, 스페인 이런 데서 돼지고기 사가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북한에서 소고기는 사실 맛보기가 힘듭니다. 소를 몰래 훔쳐가거나 또 도축하거나 이러면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자산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걸 허가 없이 함부로 도축했다가는 아주 변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뭐 김일성 생일이나 김정일 생일 이런 북한에서 말하는 말도 안 되지만 국가 명절 때 특식으로 배급받는 게 돼지고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내부의 어떤 육류 유통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선물용, 통치용 어떤 육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밀가루도 지난해 뭐 한 5,000톤 수입했던 게 지금 1월, 5월 한 8,300톤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앞으로 북한 내부에 좀 또 식량, 또 생필품 이런 쪽으로 특히 이제 러시아에 좀 북한이 기대하는 건 이제 의약품 쪽이 또 있을 겁니다. 러시아가 의약품 쪽에서는 그나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각오하고 이렇게 할 만큼 과연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냐? 그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북중 간의 경제 교류가 북한의 총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대외 교역 중에서 85%에서 90%를 차지하거든요. 그동안에 북러 간의 경제 교역은 북한의 포션 중에서 한 1%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미한 상황인데 이걸 아무리 늘린다 그래도 사실 러시아 경제권에 북한이 편입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 그거는 중국과의 어떤 기존 교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아마 터무니없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이거 엄청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자신들이 만여 명 넘는 병력을 작년 10월 중순 이후부터 투입해오고 또 그중에 4,000명 가까이가 전사상을 당했습니다. 700명이 죽었어요. 올 초 통계로만 해도. 그런데 관련 사실을 계속 함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영토인 쿠르스크에 들어와 있던, 점령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냈죠. 그 몰아내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런 점이 이제 좀 부각이 되는 순간에 김정은이 커밍아웃을 합니다. 우리가 군을 쿠르스크 지역에 보내가지고 러시아와의 어떤 친선관계 그리고 북러 조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병력을 보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가장 신경을 썼던 건 전사자에 대한 예우 그리고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 이런 거를 강조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 평양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서 사망했던 전사한 병사들을 위한 위령탑, 추모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마 대대적으로 이 사람들을 영웅시하는 이런 작업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전사상자의 부모들이나 가족이나 친지들 또 주민들이 이거를 정말 영웅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거냐. 북한에서 6.25 전쟁에서 사망한 또 그 이후에 한국과의 어떤 비정규적인 전투라든가 또 대남 공작을 위해서 침투했던 그리고 우리와 이제 연평해전이라든가 아니면 잠수정으로 강릉 해안으로 침투하다가 죽었던 이런 사람들을 북한에서 영웅시해가지고 묘지도 으리으리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거는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그거는 어느 정도 북한 당국의 그 선전이라든가 이런 걸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과연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 수많은 청년들을 머나먼 이국 땅, 우크라이나 전선, 또 러시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당국의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저는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병사들도 북한군 병사들이 16살에 이제 징집이 돼서 가고 되게 10년을 복무하니까 지금 20대 초반 이런 병력들이 많이 현장에 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신세대지만 그 부모들도 40대 중후반 아니면 50대 초반. 우리로 말하면
사실 이전과는 다른 세대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처럼 북한 노동당이나 북한의 선전 매체가 전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충성하는 이런 층이 아니고, 북한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좀 불만도 털어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외부의 정보에 민감하고, 특히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접해서 한국의 발전상, 그리고 뭔가 확신은 아닌데 북한 당국으로부터 자기네들이 속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부모들한테 통보도 없이, 심지어 본인들한테까지 속이고 훈련을 간다고 해외로 가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서 돌아왔다. 저는 아마 많은 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부상병들, 우리로 말하면 북한은 영예 군인이라 그럽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 입은 사람. 이 병력이 지금 4,000명 가까이가 이제 북한 곳곳에 제대를 해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떤 경험했던 전쟁터의 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파병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전해진다면 북한 체제, 김정은의 어떤 결정에 대한 불만들, 이런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어떤 그 노동당이라든가 또 김정은의 어떤 그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주민들의 로열티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쉽게 말하면 국가가, 노동당과 북한 체제가 주민들을 이제 더 이상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표방했던 거, 김일성 시대에 표방했던 거는 전체 인민들에게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국가가 배급을 주고 노동당이 그들을 먹여 살리고 일터를 주고 공부를 시키고 이런 무상치료니 무상교육이니 허울뿐이었지만,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먹혀드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1994년 김일성 사망, 물론 그 이후에 90년대 초에 동구권의 붕괴라든가 소련 체제의 해체, 이렇게 되면서 북한 경제가 나락으로 갔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배급을 해오던 게 중단되면서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2,500만 북한 주민 중에서 2,300만 명이 굶어 죽는 대규모 아사 사태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이제 노동당, 북한 체제의 의지에서는 자칫하면 굶어 죽는다, 내 가족들 다 굶어 죽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장마당에서 자기가 경제활동을 하거나 해서 먹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동당, 북한 체제, 심지어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한테 내가 빚진 게 뭐 있냐, 내가 벌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해왔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제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거죠. 특히 북한의 중산층이야, 좀 먹고 살만한 계층들, 엘리트 계층들도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래, 정치 행사나 이런 거에 나와서 박수치고 흔들라 그리고 열광하라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만약에 내 밥그릇,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 여기에 손을 대거나 이걸 뺏어가려고 그런다면 나는 그거는 참을 수 없어. 이게 이제 이전과 변화된 북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물론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과 노동당에 대해서 조직적인 어떤 반감을 가지거나, 그것이 북한 사회의 주류가 돼서 민중봉기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단계가 될 수는 없지만, 뭔가 북한 체제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계기로 해서 터져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북러 관계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겁니다. 특히 그동안에 북한군 병력이 전투병을 위주로 해가지고 10,000명 넘게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부분, 러시아가 사실 그동안에는 비교적 잘 대처를 해온 것 같아요. 북한군 병사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만을 갖고 집단 탈영을 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군에 좀 해가지고 한국행을 기도하는 이런 사안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북한도 파병 군인들에 대한 어떤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거기에 대한 통제라든가 이런 걸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군 2명, 우크라이나군의 포로가 돼 있는 이 2명의 이제 한국행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지만,
어쨌든 그 북한 입장에서는 그 2명 외에 더 이제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은 안도를 할 겁니다. 근데 앞으로가 문제죠. 이제 군인들이 아니라 사실상 반민반관, 이건 뭐 군인인지 아니면 노동단지 모를 건설 인력들이 이제 대규모로 러시아 지역 전후복구를 위해서 투입이 됩니다. 근데 이 해외 송출 노동자 수준인 이들이 만약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탈출을 하거나 또 한국행을 희망하거나 이럴 때 러시아가 과연 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이 부분이 이제 되게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요구만을 응하기 위해서 모두 다 잡아서 강제로 북송하거나 이런다면 러시아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비난 이런 것들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러 관계도 북러 관계 못지않게 러시아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은 러시아 전후복구를 위해 가지고 단순 노무 인력을 송출하고 있지만 진짜 러시아한테 필요한 건 한국의 건설 기술이라든가 어떤 선진화된 건설 복구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위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설계라든가 시공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를 이제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뭐 아무리 밀착돼 있다 그러지만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우크라이나 전에도 불구하고 끈을 놓지 않고 있던 것도 바로 이제 그런 경제 관계라든가 또 전후 복구와 관련한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북러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아마도 좀 돌출 변수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앞으로 이제 북한의 건설 인력이 현지에 파견돼서 작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병력을 보낸 군대를 보낸 것과 민간 건설 인력 같은 이 공병이라든가 건설 노동자들을 보낸 군인 건설자들을 보낸 이것과의 어떤 차이가 얼마만큼 클까 이거에 따라서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이제 복원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일단 교류 협력을 좀 물꼬를 터야 되겠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어떤 기본 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방 지역에서 실시해 오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죠. 여기에 따라서 북한도 뭐 맞대응하던 걸 좀 중단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이 낮은 단계지만 호응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대북전단, 김정은을 비판하는 내용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골치 아팠던 이 부분을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좀 자제를 시키는 선을 넘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제 금지 또 처벌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이제야 우리가 좀 마음에 드는 정권이 남조선에 들어섰구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정부나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착시 현상을 하나 좀 넘어서야 될 게 있습니다. 남북관계라는 게 과거에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2차례 정상회담, 3차례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이래서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다 악화되고 강경책으로 망가지고 악화가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 뒤에 북미 정상회담, 특히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파국을 맞으면서 김정은이 이상하게도 트럼프를 비난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갑자기 비난하고 나섰죠. 뭐 시정연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소대가리라더니 또 오지랖이 넓은 중재자라니 뭐 북미 간에 뭐를 중재를 하겠다 그래 놓고는 제대로 못했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내막은 베일에 쌓여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상당 부분이 악화된 부분을 윤석열 정부가 뭐 복구를 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조금 더 악화된 측면도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정은의 의식 속에는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에서 진보 정부니 뭐 보수 정부니 모두 다 우리 공화국 북한을 잡아먹으려만 한 거 아니냐, 적대만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2023년 12월에 대남 적대 노선, 남북은 같은 민족이 아니다. 저 대한민국 족속들을 깔고 뭉개고 타고 앉아야 된다. 조국의 완정, 한국까지 다 점령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완전한 북한 정권의 그 단일한 정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말을 해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로서는
상당히 그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잘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망쳤다? 그러면 야, 우리 다시 민주당 정부야.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돌파구가 열릴 수 있겠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그때부터 악화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풀어가야 될지, 이 부분은 이제 좀 이재명 정부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연 남북 관계를 이재명 정부가 복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때 어떤 악화됐던 거를 바로 복원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쉬운 문제일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악화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은 민주당 정부인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 부분을 복원한다, 조금 좀 난관이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와 국제정세가 정말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더운 여름인데요, 후텁지근한 국제정세까지도 정말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많으실 거고, 그 부분들이 뭐 주식이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경제에도 한반도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가 그런 부분에 개입을 해가지고 많이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데 혼돈을 주는데요, 정확한 지식 그리고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채널, 떠먹여주는 TV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계속 만나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